할렐루야. 이번 시간에는 효율적 커뮤니케이션을 이루기 위한 요소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이질성과 동질성, 상호 두 사람 간의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어떤 동질성과 이질성의 문제, 두 번째로 보강의 문제, 셋째 자아 노출이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 수신자 중심적인 커뮤니케이션, 이 네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동질성과 이질성. 동질성과 이질성이라고 하는 것은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두 사람 사이의 사회적 거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사장님이고 한 사람은 저 시골의 농부다든지, 한 사람은 지위가 아주 높은 그 대통령이나 또 높은 대학의 총장님이고, 한 사람은 고등학교 학생이라든지, 또 노숙자라든지, 어떤 그 사회적 거리가 아주 멀 때, 또 가까울 때, 그 친밀감의 차이, 그런 것이 얼마나 하냐, 이걸 따라서 커뮤니케이션 효과가 크게 달라진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그 좌측 수직은 어떤 X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송신자의 지식 수준, 우측은 수용자의 지식 수준인데요. 동질성일 때 A에서 A로 높이가 비슷한 그 지적 수준이랄지 어떤 사회적인 레벨이 비슷한 경우는 동질성이 많을수록 커뮤니케이션이 효과적이다고 하는 것이고, A에서 B로 이질성이 크죠, 그죠? 이런 경우는 상당히 커뮤니케이션이 어렵다고 하는 것이고, B에서 B로 이상적 이질성이라고 보겠습니다. 이 도표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다음 페이지에서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신자와 수용자가 동질적일 때 두 사람 간의 커뮤니케이션은 쉽게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친구끼리면 아주 잘 효과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진다 하는 거겠죠. 또 송신자가 수용자와 동질적일 때 커뮤니케이션 효과는 커진다. 마찬가지 말이고요. 송신자와 수용자가 어떤 주제에 관해서 최적의 이질성을 가지고 있을 때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변화는 가장 쉽게 이루어진다라고 보겠습니다. 너무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그거에 대한 지식에 전혀 문의하는 것을 알려주게 되면 머리가 아파서 못 듣겠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만약에 갑자기 내가 전혀 모르는 언어에 대해서 배우게 된다면, 히브리어를 배우게 된다면 갑자기 많은 분량이 쏟아지게 되면 전혀 대비가 안 되겠죠. 그래서 최적의 이질성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정보에 대해서 우리가 잘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송신자가 수용자에 대해 잘 모른다던가, 또 저 사람은 나와 많이 달라라고 이질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커뮤니케이션은 비효과적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질적 커뮤니케이션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송신자가 수용자에 대해서 높은 감정이입을 가지고 있으면 보다 용이하게 극복이 될 것입니다. 상대방이 너무 가난하다든지 너무 어려운 형편에 있을 때 다가가고자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입장과 환경을 굉장히 공감을 하면서 감정이입을 가질 때 더 원활하게 잘 극복이 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질적 커뮤니케이션의 경우에 송신자가 수용자의 반응에 관심을 기울이면 보다 더 효과적이 되겠습니다. 나이가 많으신, 많이 공부를 하신 목사님이 어린 아이들, 또 유치원 아이들, 이런 아이들에게 만약에 말씀을 전한다고 한다면 그 아이들의 피드백, 아이들의 반응에 관심을 기울여야 효과적으로 잘 전할 수가 있겠죠. 목사님 일방적으로 아주 어려운 멋진 용어를 선택해서 말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 아이들이 잘 이해하는가, 또 정서가 맞는가를 고려해야만 될 줄로 압니다. 선조 역사적인 예를 들어본다면 성경에서 안디옥 교회가 탄생되었을 때 그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파송을 했습니다.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의 레위인으로서 헬라 문화권에서 어릴 때부터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도 잘 알고 신앙도 좋으면서도 그리고 헬라 문화권, 헬라어를 잘 알고 헬라인들의 세계를 잘 이해하기 때문에 헬라 지역에 최초로 세워진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바나바를 보냈던 것입니다. 만약에 바나바가 아니라 능력이 많다고 해서 베드로가 갔다고 한다면 어떻게 목회가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문화적으로 가장 최적의 이질성 또 혹은 동질성이 많은 그 바나바를 보냈다고 하는 것이죠. 또 사도 바울이 그리스 로마 세계의 선교사로 나가게 된 것, 물론 하나님께서 발탁하셨지만 그 자신이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 로마 세계로 수리아와 갈라디아, 아시아, 마게도니아 마지막 로마로 갔던 것도 역시 동질 문화권으로 갔다. 왜냐하니까 그 자신이 길리기아 다소 지역, 남갈라디아 지역에서 태어나고 성장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그쪽 문화권에 대해서 친밀했다. 그래서 동질성이 많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장로교회 초기 선교 정책인데요. 네비우스 정책이라고 합니다. 그때에 초기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지적 수준을 너무 높지 않게 공부를 너무 많이 한다거나 뭐 대학원까지 하고 박사과정까지 하고 그리고 미국 유학 갔다 오고 뭐 이런 것을 좀 지양하도록 했고 그냥 성경을 가르쳐서 열심히 지역사회에서 전도하도록 했는데 그 당시에 한국의 일반적인 사람들이 소학교, 지금의 초등학교도 잘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봤을 때에 그 성경만 배워가지고 가르쳤던 것이 그 당시에 일반 여러 신자들, 여러 사람들과 최적의 질성을 가져서 적절하고 성공적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후에는 점차 이 사회적 레벨과 함께 목회자의 지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장로교 같은 경우에 4년 동안 학부를 하고 또 신학대학원 3년을 하는 것을 먼저 도입했는데 잘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 최적의 이질성을 유지하도록 교육하는 방침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나의 사역지는 어떤 사회적 거리라든지 친밀성이라든지 지적 수준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어느 것이 적절할까? 해외냐, 국내 다문화 가정을 상대로 하는 사역이냐, 아니면 도시냐, 시골이냐, 또 영유아 대상이나 중고등학생들이냐, 청년들이냐, 장년들이냐, 아니면 노년층이냐, 노동자 대상이냐, 이런 그 대상을 잘 택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고 지혜로운 것이라고 봅니다. 너무 자기와 이질성이 높은 집단에게 가게 되면 피차간에 굉장히 피곤하게 되고 그 좁히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아주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그분에게 적절한 곳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쭉 경험을 해보면 대체로 이 선교사님들이 정말 그 나라의 현지 주민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일본 간 사람들은 꼭 정말 일본 사람 같아요. 그 인상이나 행하는 그 어떤 그 태도 같은 것이요. 그리고 그 불교 문화권 좀 느린 문화권에 저기 라오스나 캄보디아 이런 데 가신 분들 보면은 정말 그 캄보디아 사람 같아요. 라오스 사람 같아요. 과격하지 않고 너그럽고 좀 느린 편이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그 지역 사람들과 적절하게 잘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도 이 친밀성과 이질성 이런 면도 동질성과 이질성 같은 것도 우리 선교에 잘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보강이라고 하는 거 reinforcement, enforce라고 하는 것은 힘을 불어넣는다. 다시
다시 어떤 힘을 불어넣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행동을 하게끔 하는 것인데, 어떤 메시지를 전할 때 메시지에 담긴 방향으로 그가 행동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시한 조건을 수락하면 바람직한 결과, 즉 뭐 상을 얻는다, 뭐 그 쿠폰을 준다든지 또 하지 않을 경우는 부정적인 불이익을 초래하게 된다고 하는 거, 벌금을 문다든지 성적이 아주 또 한 단계 하락한다든지 어떤 부정적 결과를 얻게 된다고 일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수용자로 하여금 기대되는 결과를 얻거나 또 초래하게 될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 메시지대로 따르게 하는 설득 방법이라고 봅니다. 벤두라는 대리 강화를 통한 행동 반응 연구에서 타인이 어떤 성공적인 모델이 있을 때 그거를 지켜본 사람은 자기도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그쪽 방향의 경향성이 높아지게 되고, 또 반대로 어떤 실패하고 낭패를 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하게 된 사람은 그 사람이 가졌던 행동의 경향성을 감소시킨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내 가까이에 있는 어떤 실물 조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 실물 조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지 않는다거나 어떤 행동을 또 취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긍정적 보강, 포지티브 리인포스먼트입니다. 로마의 대표적 교육학자였던 퀸틸리아누스는 당시에 일반적인 그 교육 방식이 스파르타식의 강제적 교육 방식이었어요. 벌을 주고 채찍을 때리는 그런 방식이 성행하던 때에 강제가 아닌 상품에 의한 자극 경쟁을 통해서 승리라고 하는 유의식학습법에 의해서 동기를 자극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매로 때리는 채찍에 의한 교육이 아니라 상을 줘가지고 즐겁게 따라오게 하는 것이 좋다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종교개혁시대의 에라스무스는 당시 중세기의 채찍에 의한 교육을 비난하고 상과 칭찬은 모든 기능의 어머니다라고 해서 내적 자극에 의한 교육을 장려할 것을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칭찬과 상 이런 것들이 사람들 하여금 열심히 하게 한다. 그러니까 고래도 춤추게 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하는 말에도 같은 원리라고 봅니다. 칭찬할 때 굉장히 사람이 마음이 업돼가지고 모든 그 두려움과 또 어려움을 기쁨으로 극복하고 도전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과거에 매에 의한 것보다도 칭찬에 의한 것이 좋다 하는 것입니다. 또 상벌에 의한 학습 동기를 연구한 학자들에 의하면 지능이 높은 학습자들에게는 벌이 좀 유리한 면이 있다. 그러나 낮은 학습자일수록 더욱더 상해 효과가 크다라고 보았습니다. 또 부정적인 보강, 네거티브 리인포스먼트가 있습니다. 일정한 방향으로 행동을 하지 않으면 괴로움을 겪게 된다. 감방한다든지 벌금 1억을 문다든지 이렇게 그런 위협을 통해서 수용자에게 특정 행동을 취하지 않도록 한다든가 아니면 더 취하도록 하는 그런 설득 방식이라고 봅니다. 사회 음주 처벌이라든지 또 고속도로 운전할 때 그 신호 위반할 때 벌금이 얼마 물고 또 속도 위반에 벌금 물고 이런 벌금 제도 다 마찬가지 부정적 보강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교육 동기 유발을 위한 질책이나 체벌 이런 것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정적인 보강 같은 경우는 개인에게 어떤 행위를 강요할 수가 있지만 근본적 태도를 바꾼 데는 별 효과가 없다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강압에 의해서 어떤 신앙교육, 종교교육을 할 경우에
그 사람이 그때는 할 수 없어 이렇게 힘이 없으니까 따라가지만 그 때가 지나고 자기 힘이 길러지게 되면 또 그 성인이 되게 되면은 스스로가 부모님의 강압이라든지 선생님의 강압을 반대하고 자기 혼자 독선적인 길을 독립적인 길을 가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보강 또 긍정적인 보강이 더 유익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자아 노출, self exposure, 자기의 것을 드러내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아 노출이란 상대방에게 자신을 얼마나 공개하냐에 관한 문제로서 화자 상호 간에 자신을 많이 공개할수록 메시지 흐름은 쌍방통행이 되고 커뮤니케이션의 양도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남이 알고 자기도 알고 나 자신도 알고 남도 아는 자를 열린 자라고 하는데요. 이 열린 자가 많을수록 굉장히 건강한 자고 이 사람은 아주 다른 사람과 소통도 잘 되는 것입니다. 또 자신은 모르는데 남이 아는 자가 있어요. 나는 자신은 모르는데 남이 나를 알아요. 그런 경우를 눈먼 자, blind self라고 합니다. 또 자신을 아는데 남이 모르는 자가 있습니다. 숨긴 자입니다. 나만 알고 아무도 모르고 이런 감춘 자죠, 그죠? 또 자신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자를 모르는 자, unknown self라고 합니다. 각각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열린 자, open self, 자신과 상대방이 다 알고 있는 자아 모습으로 이것은 주로 정보, 느낌, 인상, 욕구 이런 거에 대해서 함께 열린, 공개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침성이 높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상대방에 따라서 크게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친한 친구일수록 열린 자아가 굉장히 커지게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절대 마음을 오픈하지 않겠죠. 그런데 대인관계 또 교우관계 이런 관계에서 열린 자가 클수록 메시지의 전달 효과가 높아지게 되고 열린 자가 작을수록 커뮤니케이션 효과는 떨어진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룹에서 또 친구와 만났을 때 열린 자를 더 확대시키기 위한 노력도 많이 필요할 서로가 상호간에 필요할 것이다. 또 가족 안에서도 열린 자가 더 확대될수록 서로 간에 대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만 되겠죠. 숨긴 자가 있습니다. hidden self. 자신을 알고 있는데 상대방이 숨기고 있는 자아 모습인데요. 예를 들어서 자신의 단점, 실패, 부끄러운 과거, 어떤 그 부끄러운 성관계, 성추행을 당했다든지 성폭행을 당했다든지 이런 성관계 같은 거, 또 남에게 성폭행을 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상대방이 그 누구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은 부분들인 것입니다. 이런 숨긴 자아가 커질수록 커뮤니케이션 효과가 떨어지게 되고 이 숨긴 자가 커서 절대적으로 그것을 숨긴 자아 속에 자기를 감추게 될 때 이런 사람은 심각한 정신장애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어떤 집안의 어머니로부터 우리 딸아이가 한 2년째 방에서 전혀 나오지를 않고 직장생활도 안 다니고 그냥 새끼 밥만 먹고 있는 아이다가 있다고 그래서 가서 신방을 하고 만나봤는데요. 정말 똘똘 자기 자신을 똘똘 뭉쳐가지고 자기를 방해하고 일체 말을 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한 2년 전에 처음 들어간 직장에서 20대 초에 어린 소녀로서 그 마음이 굉장히 어렸는데요. 상지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했고 그것이 큰 트라우마가 돼서 상처가 돼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이렇게 됐다고 하는 말을 들었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 숨긴 자아 속의 자기를 꽁꽁 숨기는 것은 너무나도 스스로를 해치는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라도 다 털어놓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것, 또 기도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좋은 작용을 미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호간에도 이렇게
숨긴 자아를 끄집어내고 함께 교류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 되겠죠. 눈먼 자아가 있습니다. 자신은 알지 못하나 상대방은 알고 있는 자신의 모습인데요. 예를 들어서 자기 어떤 특유한 행동, 말할 때 어떤 이런 말을 습관적으로 자신이 모르는 자금 한다든지, 뭐 눈을 막 계속 깜빡인다든지, 뭐 이런 어떤 특유의 행동이죠. 또 어떤 분은 대표기도 하는데, 아버지 하는 말을 뭐 엄청나게 많이 하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런 어떤 언어의 습관, 행동의 습관들이 있고 어떤 사고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고방식도 독특한, 너무 일반적인 것과 다른 그런 독특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을 때도 남이 볼 때, 야, 저 사람 진짜 웃긴다, 이상하다 하고 냉소적인 반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뭐 왕은 따로 논다고, 스스로가 따로 놀기도 하고 왕따를 당하기도 하죠. 눈먼 자아를 줄이기 위한 방법은 자신을 자꾸만 개방해서 타인들과 대화를 가짐으로써 자신에 대한 모습을 상대방으로부터 알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화가 많아질 때 자연스럽게 또 이런 습관이 있는데 고쳐야 되겠다 하고 웃으면서 일러주게 될 때 그러냐 하고 자기 자신도 조심해서 또 돌아보겠죠. 그 다음에 모르는 자가 있습니다. unknown self.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거예요. 이것은 잠재해 있는 나이기도 하고 가능성의 자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모르는 자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거, 또 다양한 대화를 통해서 나한테 이런 면이 있었나라고 숨겨진 자를 또 발견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고갱, 소머셋 모험이 쓴 달과 유펜스라고 하는 책은 고갱의 일대기를 쓴 책인데요. 나이 40이 넘어서 그가 화가의 길을 걸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이가 꽤 많아져 가지고 예술가가 된다거나 또 시적 재능이 발휘된다거나 이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험 중요하고 또 우리가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수신자 중심적 커뮤니케이션, 리셉트 오리엔티드, 수신자 중심적이라고 할 수 있고 또는 수신자 방향적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샤스크래프트가 주장하는 것인데요. 전달자는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수신자 중심적이 되어야 된다. 여기 좀 맞았습니다. 이 수신자 중심적이란 중심적이 되어야 된다. 의사 전달의 세 가지 관계성이 있는데요. 첫째로는 서로 다른 언어 구조, 다른 문화 구조 속에 있어서 도무지 통하지 않는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관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너가 나한테 와서 나의 언어 구조, 나의 문화 구조를 네가 배워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배워가지고 가서 써먹어라. 왜? 이것이 워낙 훌륭하고 좋은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자기가 답답해서 배울 필요가 있으니까 뭐 유학을 간다거나 다른 나라로 유학을 간다거나 이런 경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내가 네 말을 배워서 너에게 전해주겠다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바로 선교사가 하는 말이겠죠. 선교사가 그 현지인분들을 보고 한글을 가르치면서 늘 와가지고 한글을 배워가지고 나한테 복음 들으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현지어를 익혀가지고 현지 말로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의 삶을 나누는 태도를 가져야만 마땅하겠죠. 사도 바울께서도 내가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인 것처럼 그리고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내가 이방인인 것처럼 그렇게 행한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아무쪼록 몇 사람을 더 구원코자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은 바로 수신자 중심적인 Receptor Oriented Communication의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학습 정리하겠습니다.
동질성이 클수록 커뮤니케이션의 분량과 효과는 높아지게 되고 최적의 이성에서 정보 전달의 효과가 높다고 보겠습니다. 이 할머니와 손자인가요? 다정해 보이죠? 일성이 크지만 또 어떤 배경면에서 동질성도 많이 나 보입니다. 다정하게 대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강은 상대방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 보강으로 메시지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열린 자가 클수록 메시지 전달 효과가 높아지게 되고 숨긴 자, 눈먼 자, 모르는 자가 작아지도록 하고 열린 자가 커지도록 노력을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수신자 중심적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 효과는 높아진다고 보겠습니다. 오늘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 좋은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